아라벨라 페어팩스는 1851년 5월의 어느 저녁 손베리 갤러리의 가장 작은 곁방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등 뒤로 단단히 깍지 낀 채. 그녀는 런던 사교계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창조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무심한 잔인함으로 자신의 3년간의 삶을 해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갤러리의 높은 천장은 그녀 위로 솟아 있었고 가스로 불을 밝힌 샹들리에가 금박 액자와 윤이 나는 바닥 위로 따뜻한 황금빛을 던졌다. 공기는 밀랍 냄새와 예술적 성취라고는 수정 꽃병에 꽃을 꽂는 것이 전부인 여인들이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6점의 그림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고백처럼 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예술에서의 정직함이 예쁜 것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렸던 요크셔 황무지의 어둡고 분위기 있는 풍경화들이었다. 하지만 전시회 개막을 통해 흘러드는 세련된 군중은 마치 불행한 사고를 대하듯 그녀의 작품을 취급했다. 더 즐거운 광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곁눈질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28살로 사교계가 여성이 남편을 구해 그림 대신 아이를 낳기 시작하리라. 기대하는 나이를 지났고 춤과 연애에 썼어야 할 그 세월을 차가운 화실에 갇혀 세상에 눈을 돌렸을 때 보이는 것, 즉 여성이 알아차려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안전한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힘과 야생성, 그리고 끔찍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으려 애쓰며 보냈다. 갤러리 소유주인 휘트모어 씨는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가 비록 가난했지만 존경받는 학자였고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의 강의에 따라다니며 작은 손가락에 이미 물감을 묻히고 다닐 때부터 그녀를 알고 지냈기에 그녀의 작품 전시를 겨우 허락했다. 하지만 그 오랜 인연조차도 지금 이 우아한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 문간 너머의 주 전시실에서는 런던의 예술계 엘리트들이 그곳에 걸린 제대로 된 그림들, 즉 목가적인 풍경, 섬세한 수채화, 그리고 예술과 아름다움,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해 사교계가 이미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사화를 축하하며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울려 퍼졌고 샴페인 잔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반면 그녀의 작은 곁방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이 더욱 무거워졌다. 헨리에타 데시우드 부인은 그녀의 그림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며 그 작품이 불안할 정도로 남성적인 화풍이라거나 여성이 그토록 거칠고 공격적인 풍경을 그렸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동행들에게 단언하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아라벨라는 그 여인의 얼굴과 표정에 담긴 무심한 경멸을 기억하며 가슴속 무언가가 차갑게 멎는 것을 느꼈다. 토머스 가디너 경은 더 오래 멈추어 서서 위협적인 하늘 아래 바람 부는 황야를 그린 그녀의 그림을 살펴보았고 그녀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동행에게 돌아서서 그것이 여성에게 진지한 재료를 허용한 불행한 산물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그녀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산 유화 물감과 캔버스, 붓을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암시했다. 하지만 최악은 유명한 미술평론가 에드먼드 몰랜드 경이 도착했을 때였다. 그의 평론은 경력을 만들 수도 망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그림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간단한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마주한 실망한 교장 선생님 같았다. 능숙한 기법은 분명히 엿볼 수 있지만 그는 제자들처럼 자신 주위에 모여든 후원자들에게 큰 소리로 선언했다. 마음은, 여성스러운 우아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 풍경화들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공격한다. 여성의 예술은 여성 자신과 같아야 한다. 즐겁고 온화하고 장식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공격적이다. 이 선언에 데시우드 부인은 수정 같은 소리로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유리처럼 아라벨라를 베었다. 그녀는 페어팩스 양이 아마도 남자를 얻는 데 실패해서 남자처럼 그림을 그리려 하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모인 군중은
그 재치에 감사하듯 낄낄거렸고, 아라벨라는 삼켜버린 불길처럼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회녹색 눈을 마른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각자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경멸을 기억하고 결혼 정년기 여성의 계산된 시선 대신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견디어야 했던 모든 무시와 경멸을 보관하는 곳에 그것을 저장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그녀의 영혼을 가시화한 조각들처럼 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가 휴대용 이젤과 감상보다는 진실을 포착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모든 날씨 속에서 거닐었던 요크셔 황무지, 광활한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고대 돌들, 바람이 풀을 인간의 관심사보다 더 큰 힘을 말하는 패턴으로 구부리는 야생의 황야, 런던에 응접실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오래 존재할 풍경 위로 폭풍이 몰려오는 위협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녀의 진실을 보고 그것이 여성의 시선이 담아야 할 것에 대한 그들의 좁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여겼다. 휘트모어 씨가 그녀의 팔꿈치 옆에 나타나 불편한 표정으로 더 이상의 창피를 피하기 위해 그림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용히 제안했다. 이 전시회는 분명히 그들이 희망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아라벨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던 어떤 깊은 내면에서 나온 차가운 위엄으로 그에게 돌아섰다. 전시회는 3일간 열립니다. 그녀는 부서지기 쉬운 정확함으로 말했다. 제 계약서는 전체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리디아는 22살로 최근 부유한 상인과 약혼했으며 마치 아름다운 질책처럼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사교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고 보기 좋았으며 대중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그림 근처에서 비교적 혼자가 되자마자 씩씩거리는 분노로 바뀌었다.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 리디아가 날카로운 다급함으로 속삭였다. 언니는 항상 이기적이었어, 아라벨라. 언니의 기행은 내 장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걸 모르겠어? 한 번이라도 언니의 그 고집스러운 다름에 대한 욕구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순 없어? 그 말들은 타격처럼 와 닿았지만 아라벨라는 수년간 그런 타격을 흡수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의 무게 아래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왔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렸다고 다시 한번 재고해보라는 제안을 가지고 돌아온 휘트모어 씨에게 말했다. 만약 사교계가 풍경화 속의 정직한 감정을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제 작품의 가치보다는 사교계의 한계를 더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항적인 말도 구석에서 낄낄거리는 3명의 젊은 사교계 대비 여성들의 소리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조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젊음의 무심한 잔인함으로 방을 가로질러 떠다녔다. 불쌍한 페어팩스 양은 붓을 버리고 완전히 시집 못 가게 되기 전에 남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고 다른 이들은 더 큰 웃음으로 동의했다. 아라벨라는 이 공개적인 해부에 누적된 무게 아래 마지막 남은 평정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주 전시실의 활기찬 사교 장면과 이 곁방에서의 고립된 위치 사이의 대조는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제대로 된 그림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토론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패작들 옆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연회 저녁 식사 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성취하려 했던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심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여전히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갤러리를 걸어 나왔다. 수채화 장미와 온화한 목가적인 풍경 주위에 모인 군중을 지나 샴페인과 촛불 그리고 화려한 동료들을 지나 그녀의 발걸음은 윤이 나는 바닥에 울려 퍼지며 출구로 향했다. 그 후 마차 안에서 리디아는 비난을 계속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관습적인 여성들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패턴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언니에 대한 좌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꽃을 그릴 수도 있었잖아, 벨라. 수채화 장미, 예쁜 거 말이야. 리디아가 지친 짜증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니지. 언니는 항상 달라야 하고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잖아. 그래서 결국 얻는 게 뭔데? 굴욕과 파멸뿐이지. 아라벨라는 어두워지는 런던의 거리와 모여드는 황혼에 맞서 빛나기 시작하는 가스등을 창밖으로 응시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리디아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은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한 것을 그리는 것보다 진실된 것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비록 그 진실이 정확히 그녀의 동생이 예언한 곳, 즉 사회적 파멸과 확정된 노처녀 신세, 그리고 3년간 세상이 단호하게 거부한 작품을 창조하는 데 보냈다는 지식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말이다. 마차는 자신들의 목적지, 자신들의 저녁 식사와 대화, 그리고 평범한 삶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굴러갔고 저녁 공기는 그녀의 얼굴에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가슴속에 이 공개적인 실패의 무게, 즉 세상에 대한 그녀의 시선, 요크셔의 야생 풍경을 바라볼 때 본 것을 캔버스에 담으려 한 그녀의 정직한 시도가 단지 원치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작품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망각 속으로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준다는 파괴적인 확인을 안고 있었다. 아라벨라는 상처 입은 짐승이 피난처를 찾듯 블룸즈버리의 초라한 하숙집으로 물러났다. 미망인인 이모 베아트리스 틸니와 함께 쓰는 비좁은 방들은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쌓여 있고 결코 완전히 맑아지지 않는 공기 중에 아마이뉴와 테레비뉴 냄새가 영원히 감도는 층으로 좁은 계단을 오를 때 안식처이자 감옥처럼 느껴졌다.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인내심 있는 위엄으로 가르쳤던 전직 가정교사인 그녀의 이모는 아라벨라가 전시회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지 차를 준비하고 작은 응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동안 조카는 낡은 가구와 그림 그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던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적절한 북쪽 빛을 응시했다. 닷새 동안 아라벨라는 그림을 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텅 빈 캔버스 앞에 서면 그 공허함으로 예술에서의 정직함이 예쁜 것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어쩐지 낭비해버린 잠재력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리고 런던 신문들은 매일 아침 갤러리의 비평을 되풀이하고 증폭시키는 평론을 실어 날랐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다른 사람들의 확신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침실에 앉아 빛바랜 침대보 위에 펼쳐진 오려낸 평론들에 둘러싸여 모든 잔인한 말을 억지로 읽었다. 그녀의 작품이 여성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그녀의 기법은 능숙할지 모르나 감정의 영역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위로를 주기보다는 불안하게 하는 예술을 창조하는 본질적인 임무에 실패했다는 모든 선언을 흡수했다. 셋째 날 밤, 이모는 새벽 3시에 물감 묻은 손을 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의 발작으로 반쯤 완성된 캔버스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 몸을 떨고 있었다. 바닥에는 테레비뉴가 튀어 있었고 찢어진 캔버스 조각들은 폭력의 증거처럼 흩어져 있었다. 베아트리스 틸리는 차를 가져와 조카 옆에 말없이 앉아 떨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내 신분의 여성이 달리 존경받을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녀의 이모가 마침내 동트기 전의 잿빛 속에서 말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라벨라, 나는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손가락은 간지러웠지만 말이다. 나처럼 되지 마라. 예순이 되어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 말들은 돌처럼 무겁고 진실하게 아라벨라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가 편안한 관습이 선호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것을 고집하는 여성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파괴적으로 명확히 했을 때 어떻게 이모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엿새 날 이모의 변호사인 베네딕트 웬트워스 씨가 가죽 서류 가방과 격식 있는 태도로 도착하여 그들의 비좁은 하숙집에서 식당이자 거실이자 다른 모든 종류의 방으로 쓰이는 작은 응접실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아라벨라는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에서 온 마지막 청구서나 빚과 의무에 대한 마지막 상기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와 마주 앉았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그녀는 그에게 반복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슬픔과 피로가 그녀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확신했다. 아라벨라가 어릴 때 한 번 만난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은둔학자인 토머스 페어팩스라는 먼 외삼촌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사망하며 그녀에게 작은 오두막과 연간 150파운드의 수입을 남겼다. 런던 기준으로 살기에는 겨우 충분하지만 간소하게 살 의향이 있다면 독립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유일한 조건은 상속이 확정되기 전에 그곳에서 1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웬트워스 씨가 낡은 종이와 봉인 왁스 냄새가 나는 그의 사무실 마호가니와 가죽 표면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읽었다. 상속 재산은 기적적이면서도 두려운 언어로 격식 있게 명시되어 있었다. 나이나 병으로 떨리는 필체의 삼촌이 쓴 개인적인 편지가 있었고 그녀는 놀라움 속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가문의 관기, 즉 사회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욕구를 물려받은 사람은 너뿐이다. 그 오두막은 나의 피난처였으니 너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아라벨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시선에 대해 사과하거나 작품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장미가 안전하다는 이유로 수채화 장미를 그리는 그런 종류의 여성이 될 필요가 없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칠고 두려운 희망이었다. 리디아는 소식을 들은 지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아라벨라가 이 상속을 거부하고 런던에 남아 올바른 행동을 통해 즉 사회가 결국 전시회의 창피함을 잊게 만들 수도 있는 조용한 여성적 수능을 통해 평판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병약하여 리디아의 다가오는 결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병상에서 아라벨라가 머물러야 한다고 유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하며 예술적 허세를 버린다면 아마도 결국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기적이구나. 리디아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좋은 결혼을 해야 해. 그러려면 우리 가족이 존경받아야 하고 너의 기행은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해. 너의 선택이 너 자신 이상의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겠어? 하지만 베아트리스 이모는 구석에 손을 모으고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라벨라가 이모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그 풍파에 시달린 얼굴에서 자신이 머문다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유령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삼켜버린 여자. 착하고 유용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영혼이 갈망했던 삶은 살지 못한 여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잃어야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단다, 얘야. 베아트리스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 말은 허락처럼 축복처럼 느껴졌다. 아라벨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던 조용한 강철 같은 의지로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는 꾸준한 회녹색 눈으로 리디아의 환한 시선을 마주했다. 그럼 결혼 못하는 여자가 되겠지. 그녀는 동생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나와의 연관성에서 풀어줄게. 사교계에는 내가 아픈 친척을 돌보러 갔다고 말해. 뭐라고든 말해. 하지만 나는 세상을 파스텔 톤의 즐거움이 아닌 색채와 폭풍으로 보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 대립은 그녀를 떨게 했지만 확신을 주었고 그녀는 다음 며칠 동안 런던을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며 보냈다. 전시회의 파괴적인 개막 이후 사라졌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감과 붓, 캔버스를 쌌다. 전시회 마지막 날 그녀는 그림을 수거하기 위해 손베리 갤러리로 갔다.
방들이 텅 비고 조용한 이른 아침에 도착했고 비스듬한 햇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떠다녀 공간을 버려지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갤러리는 군중이 떠났을 때 군중을 위해 마련된 장소의 공허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6점의 그림은 이 고독 속에서 어쩐지 다르게 보였다. 사회의 판단의 무게가 짓누르지 않자 더 강하고 더 반항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휘트모어 씨가 아침 햇살에 검은 머리가 빛나는 키 큰 기품 있는 신사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두 남자는 그녀의 가장 큰 풍경화 앞에 서서 너무나 집중하고 있어서 그녀는 문간에서 멈춰섰다. 그 신사는 위협적인 하늘 아래 요크셔 황무지를 그린 그녀의 그림을 살펴보며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그녀 자신이 풍경과 빛을 연구하며 보낸 시간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깊은 집중을 암시했고 서두르고 방어적인 상태에서도 그녀는 그의 주의력의 질, 즉 그가 단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고 있는 듯한 방식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굴욕감과 경계심은 그녀를 차갑게 만들었고 휘트모어 씨가 돌아서서 소개를 하기 전에 그녀는 그들을 방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쾌한 작품들을 치우러 왔다고 알릴 때 부서지기 쉬웠고 그 말은 의도적이고 날카로웠다. 휘트모어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스쳤고 그의 입이 말하려고 열렸지만 아라벨라는 이미 재빠른 효율성으로 그림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제안할지도 모르는 어떤 정중한 거절이나 어색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저분이 바로 페어팩스 양입니다. 공작 각하. 그녀가 첫 번째 캔버스를 떼기 시작할 때 휘트모어 씨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가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그림 반환을 요청했다고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하지만 아라벨라는 이 신사가 누구인지, 갤러리 주인이 무슨 칭호를 사용했는지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존엄성과 작품의 잔해를 가지고 탈출하고 싶었다. 그녀는 휘트모어 씨가 그 신사가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떠났다. 그녀의 팔은 캔버스로 가득했고 마음은 런던을 떠나 삼촌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사회가 자신의 진실된 창작 시도를 해부하고 무시하는 것을 지켜보는 특정한 고문을 견딜 필요가 없는 레이크 디스트릭트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쓰라린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떠날 때 그 미스터리한 신사는 단지 인상으로만 남았다. 키 크고 검은 머리에 갤러리 군중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작품에 완전히 집중했지만 그녀는 너무나 상처가 깊어 검토할 수 없었고 너무 방어적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 나중에 그녀의 6점의 그림을 포장하고 고정한 채 갤러리를 떠나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잠시 그가 누구였고 무엇을 원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위험하게 느껴졌다. 이미 판단을 명확히 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바라는 것과 같았다. 상속 서류는 가문의 광기와 피난처에 대한 삼촌의 편지와 함께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 있었고 마차가 곧 떠나게 될, 어쩌면 영원히 떠나게 될 런던 거리를 굴러가는 동안 그녀는 처언을 통해 그 서류들을 만졌다. 그녀의 결정은 내려졌고 급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었다. 막대한 사회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정한 자기 표현을 추구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을 어떤 가능성보다 고립과 예술적 진실성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녀가 결혼할 수 없고 기이하며 관습적인 여성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편안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선이 틀렸다고 가장하며 돌아갈 수 없었고 자신의 영혼이 폭풍과 고대 돌들 그리고 인간의 통제나 이해를 넘어서는 풍경의 끔찍한 아름다움을 보는 동안 남은 생을 수채화 장미를 그리며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석 달이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수년간 숨을 참다가 천천히 내쉬는 숨결과도 같이 흘러갔고 아라벨라는 런던의 비좁은 하숙집이나 가족의 못마땅한 존재감 속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향의 감각으로 그레스미어의 도브 코티지에 정착했다.
그 오두막은 낮고 돌로 지어졌으며 깊숙이 박힌 창문이 있었고 삼촌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돌보지 않아 야생으로 변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세상의 요구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고독한 영혼들의 세대를 목격해 온 오래된 떡갈나무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내부는 간소했지만 편안했고 며칠 만에 모든 사용 가능한 표면은 스케치와 그림 도구 그리고 반쯤 완성된 캔버스로 뒤덮였다. 아라벨라는 방문객이 어떻게 생각할지나 숙녀의 방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공간을 완전히 자신의 예술을 위해 차지했다. 언덕과 호수의 고립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상처 입은 창조적 영혼 속에서 치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를 점차 치유했고 그녀는 모든 날씨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해와 함께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은 영구적으로 유화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핀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휴대용 이젤과 자신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시 불붙은 확신을 가지고 시골을 누볐다. 바람과 햇볕 속에서 야외에서 몇 시간을 보낸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고 런던이 가르쳐준 경계심 가득한 조심성을 대신하여 야생적인 기운이 그녀의 회녹색 눈에 깃들면서 미묘하지만 심오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다. 뻣뻣했던 사교계의 자세는 캔버스 앞에 서서 진실을 포착하는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화가에 집중된 강렬함으로 이완되었다. 그녀는 전시회나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강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라이달 워터 위로 폭풍 우치는 하늘에서는 구름 사이로 거의 신성하게 보이는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캐슬리그 스톤 서클의 고대 돌들은 시간에 잊힌 목적을 말하는 배열로 광활한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으며 아이라포스 폭포의 원초적인 힘은 인간의 미학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아름다운 폭력으로 바위 위로 물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작품은 각 작품마다 더 대담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했고 오두막 스튜디오에 있는 그림들은 자유로운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런던 전시회를 위해 창작했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했다. 그것은 이미 그녀가 틀렸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우체국 겸 잡화점을 운영하는 미망인 클라라 베넷 부인과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친절한 눈을 가진 실용적인 여성으로 왜 한 숙녀가 결혼과 존경을 추구하는 대신 오두막에서 혼자 살며 풍경화를 그리는지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그 지역의 작은 예술 공동체에는 이웃 오두막에 사는 윌리엄 대시우드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는 때때로 들러 아라벨라가 런던 사교계에서는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진지한 존경심으로 예술과 문학에 대해 토론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비전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진정으로 독창적인 모든 작품은 처음에는 혁신을 알아보기에 너무 편안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가을의 레이크 디스트릭트는 언덕 위의 구리색과 황금색 고사리였고 새벽에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까마귀들이 울었으며 이탄 연기와 비 냄새가 런던의 석탄 그을음 섞인 공기를 결코 알지 못했던 날카롭고 깨끗한 공기 냄새와 섞였다. 아라벨라는 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어쩌면 사회적 기대와 여성적 연기의 층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11월의 어느 아침, 베넷 부인이 거의 억누를 수 없는 흥분 상태로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고 그 표정은 이것이 평범한 편지가 아님을 암시했다. 런던에서 왔습니다, 페어팩스 양. 그녀는 고급 종이와 공식적인 본긴을 알아보는 사람 특유의 강조를 하며 알렸다. 이렇게 좋은 종이라니요. 이건 고급 편지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아라벨라는 잠시 전까지 물감을 섞고 있던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였고 비싼 종이에 얼룩을 남기며 본긴을 뜯고 휘트모어 씨의 정확한 필체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해되기까지 3번을 읽어야 했다.
한 개인 후원자가 전시회에서 그녀의 그림 6점 전부를 500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에 구매했다. 이는 그녀의 유산 수입의 거의 4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철저히 거부당하고 무시당했던 작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돈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원자가 작가의 선택에 따른 주제로 새로운 작품 12점을 1200파운드에 의뢰하며 절반을 선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그림이 그녀의 비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요구사항이 없었다. 아라벨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작가의 선택에 따른 주제, 작가의 비전에 충실할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그녀는 텅 빈 오두막에 대고 말했다. 그러다 쓰라린 의심이 솟아올랐다. 조롱이 아닐까? 아마도 내 실패작들을 사서 경고의 예시로 여성들이 진지한 예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전시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오후에 들른 윌리엄 대시우드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술적 자기의심을 이해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단호함으로 그녀의 의심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면 아마도 페어팩스 양, 누군가 실제로 제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작품이 메이페어에 있는 모든 예쁜 응접실 수채화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누군가는 진정한 비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볼 눈을 가졌을 겁니다. 그 후원자는 익명을 원했지만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대리인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아라벨라는 희망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열에 들뜬 일주일을 보냈다. 오두막을 청소했다가 다시 고의로 어지럽혔다. 누구를 위해서든 적절한 숙녀다운 가정생활을 연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교한 잔인함일 경우를 대비해 차가운 거절의 연설을 연습했다가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거친 희망을 완전히 죽일 수 없었기에 그것들을 찢어버렸다. 편지가 도착한 지 2주 후 오두막으로 가는 좁은 길에 개인 마차가 나타났다. 시골 환경에는 너무나 화려했다. 아라벨라는 심장이 갈비뼈에 세차게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스튜디오 창문에서 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뺨에 물감이 묻어 있었고 머리를 급하게 틀어 올린 채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문에 답했다. 런던에 제복 입은 하인을 예상했지만 대신 35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신사를 마주했다. 그의 검은 머리는 관자놀이에서 은빛으로 빛났고 폭풍우 같은 회색 눈은 그녀 자신의 것과 같은 강렬함을 담고 있었다. 그의 런던의 격식, 완벽하게 재단된 여행용 코트와 윤이 나는 부츠와 그녀의 예술적 혼돈 사이의 대조는 거의 희극적이었고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평가하며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다 아라벨라는 그의 특징, 즉 턱선과 어깨의 모양에서 에드먼드 몰랜드 경과의 명백한 유사성을 알아차리고 육체적 충격처럼 인식이 덮쳤다. 충격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에드먼드 몰랜드의 형제로군요. 그녀는 질문이 아닌 비난으로 말했다. 그 신사는 조심스러운 예의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에드먼드의 형제입니다. 그가 확인했다. 하지만 저는 에드먼드가 아닙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페어팩스 양? 당신의 예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틀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그것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남자의 형제가 자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었으며 그녀의 작품을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여성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불렀기 때문에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방어적인 격렬함으로 문간을 막고 섰다. 당신의 형제는 제 작품을 감정적으로 메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말했다. 그는 제가 여성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왜 제가 당신이 다르게 본다고 믿어야 하죠? 왜 이것이 정교한 조롱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까? 세바스찬 몰랜드는 그녀의 분노를 조용한 비통함이 담긴 표정으로 마주했다. 그녀가 의심을 유지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어려운 진정성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전시회 개막 다음 날 모든 그림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제가 석 달 동안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어팩스 양, 제가 믿기에 당신은 오늘날 영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조롱했던 세상에 그것을 증명할 작정입니다.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차가운 11월 공기 중에 걸려 있었고 아라벨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조심스러운 보호의 벽이 더 이상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인정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릴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말없이 뒤로 물러서서 그를 오두막 안으로 들여보냈고 그의 시선이 즉시 그녀의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완성 단계의 10여 점의 새로운 그림들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두막의 빛의 질은 북향으로 맑고 진실했으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밝음으로 그녀의 작품을 비추었다. 그리고 세바스찬 몰랜드는 그녀가 3개월간의 고립과 자유 속에서 창조한 것을 살펴보며 아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림을 보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그 끔찍한 아침, 갤러리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할까봐 듣기보다는 도망쳤을 때 그녀가 잠시 알아차렸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절대적인 집중에서 그녀 자신이 풍경과 빛에 바치는 것과 같은 질의 주의력, 즉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의 집중력을 알아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다. 손벌이 공작 세바스찬 몰랜드. 그 칭호는 개인 마차와 휘트모어 씨의 편지에 언급된 엄청난 금액을 설명해 주었지만 또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작들은 사회가 즉시 부적절하다고 가정할 이유 없이 무명의 여성 예술가를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된 비평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인식했고 그 관계는 그의 찬사를 즉시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오두막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각 그림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기법과 비전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주는 질문들을 하면서 그녀는 방어적인 경계심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예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술에 대해 말했고 유행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수년간 연구한 사람의 유창함으로 빛과 구성, 감정적 진실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그가 캐슬리그 스톤서클 그림 앞에 경이로운 표정으로 멈췄을 때 그녀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함정일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을 느꼈다. 오두막 창문을 통해 보이는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풍경은 그의 존재를 승인하는 듯했고 언덕은 비를 약속하는 구름 아래 멀리 솟아 있었다. 아라벨라는 아마도 윌리엄 대시우드가 옳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누군가는 정말로 그녀가 보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작품을 가장 철저하게 무시했던 남자의 형제로부터라도 진정한 인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세바스찬은 그림에서 돌아서서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고 그의 폭풍우 같은 회색 눈에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예술적 집착을 이끄는 것과 같은 강렬함과 고립을 보았다.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종종 편안한 합의에서 벗어나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자질이었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그녀는 11월의 바람이 오두막 창문을 흔들고 그녀의 미래가 이 예상치 못한 인정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보호적인 고독 속으로 더 깊이 물러날 것인지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생각했다. 이것은 굴욕으로부터의 그녀의 여정이 단지 생존을 넘어 무언가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며 희망에 대한 공포는 이전의 거절의 파괴만큼이나 거의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세바스찬은 지역 여관에 머물렀지만 다음 주 동안 매일 아침 해돋이처럼 규칙적으로 도브 코티지에 나타났고 아라벨라는 그가 단지 정중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런던의 예술계에서 마주쳤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녀의 작품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정교한 감상을 보여주면서
초기의 경계심이 점차 녹아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36살이었고 손벌이 공작으로 그녀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책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형 에드먼드가 미술 비평과 사교계의 명성을 추구하는 동안 세바스찬은 그의 상당한 지성을 정치와 사회 개혁에 집중했다. 그는 의회에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와 교육 개혁을 위해 싸워왔는데 이는 사냥과 영지에 관심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논란의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오두막에서 차를 마시며 현재 그곳에 걸려있는 진부한 관습적인 예술, 즉 진정한 생각을 자극하기보다는 편안한 가정을 강화하는 죽은 정치인들의 초상화와 미화된 전투 장면에 도전하기 위해 의회 도서관과 위원회실에 그녀의 그림을 걸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이 단지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유발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확신에 의문을 가질 만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아라벨라는 그의 정치 철학에서 그녀의 예술적 비전을 이끄는 것과 같은 확신, 즉 진실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인식했다. 그들의 토론은 예술에서 정치, 문학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쉽게 이어졌고, 그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적으로 도전받는 자신을 발견했다. 심각한 작업을 시도하는 그녀의 주제넘음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질문을 하는 대신 실제로 답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예술 철학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강요받았다. 세바스찬은 그들이 함께 그녀의 캔버스를 살펴보면서 명백해진 회화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단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며 보낸 사람의 유창함으로 기법과 구성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그가 정치가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말한다고 회의적으로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상처받기 쉽고 슬픔에 잠긴 무언가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전에는 제게 보는 법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작품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페어팩스 양. 어머니도 자신이 느낀 것을 그리셨지만 공개적으로 보여줄 용기는 결코 없으셨습니다. 살아남은 몇 점의 캔버스는 아버지가 공개 전시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 갤러리에 잠겨 있습니다. 아라벨라는 잃어버린 어머니와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 어머니의 시선이 잠기고 침묵당하는 것을 지켜본 소년 모두에게 동정심으로 가슴이 수축되는 것을 느꼈다. 유감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상실과 그녀의 침묵당한 목소리, 그리고 진정으로 보지만 결코 자신이 본 것을 보여줄 수 없었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요. 세바스찬의 폭풍우 같은 회색 눈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함으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미안해하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두 사람 목까지 용감해지시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제 형 같은 사람들, 즉 진정한 예술적 비전이 번개처럼 덮쳐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작품은 특히 편안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누군가 옹호해야 합니다. 그 주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각으로 가득 찬 리듬으로 진행되었다. 세바스찬은 매일 아침 도착하여 어둠이 그를 여관으로 돌아가게 할 때까지 머물렀고 의뢰에 대한 그들의 전문적인 토론은 점차 더 개인적인 폭로와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아라벨라는 어느 날 오후 그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새 캔버스를 펴는 것을 도왔을 때 놀랐다. 그의 손은 예술 제작의 육체 노동에 익숙했고 어머니가 작업하는 것을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지켜본 것을 말해주는 숙련된 효율성으로 천을 팽팽하게 당겼다. 그녀는 어느 저녁 벽난로 불빛이 오두막 내부를 가로질러 깜박일 때 그가 그녀의 물감 묻은 손을 살피는 것을 포착했다. 그의 시선은 팔레트 나이프에서 생긴 작은 흉터와
그녀를 단지 하인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료로 작업하는 사람으로 표시하는 영구적인 얼룩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그녀가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숨이 멎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그들의 첫 번째 함께한 웃음은 그녀가 런던 사교계가 가구와 어울리는 예술을 선호한다는 것에 대해 건조한 관찰을 했을 때 나왔고, 세바스찬은 세입자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사냥개를 불멸시키기 위해 초상화를 의뢰하는 동료들에 대해 똑같이 날카로운 재치로 응수했다. 그리고 작은 오두막에서 그들의 결합된 웃음소리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친밀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매일 바람 부는 언덕을 가로질러 아침 안개가 물 위에서 변화하는 장막으로 피어오르는 그레스미어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고 세바스찬이 조용히 서서 그녀가 스케치하는 동안 그녀의 창작 과정에 침범하기보다는 오히려 향상시키는 고대 돌 원형까지 그림 그리는 장소로 산책했다. 오두막 스튜디오는 그 주 동안 그에게 익숙해졌고, 아라벨라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특정 용품을 어디에 두는지 알게 되고 마치 며칠이 아니라 수년간 함께 일한 것처럼 묻지 않고도 그녀에게 붓을 건네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의 무심한 가정적 친밀감은 웅장한 낭만적인 선언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벽난로 옆에서의 저녁 대화는 런던의 예절이 더 정직한 무언가로 바뀌면서 세바스 아이스찬의 의회 전투와 아라벨라의 예술적 투쟁에 대해 토론했다. 그의 권력과 책임, 거대한 사회적 의무의 세계와 그녀의 고립과 재정적 불안정, 사회적 연기로부터의 자유 사이의 대조는 그들을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끌어당기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전시회 개막식에 있었고, 그녀가 그림 옆에 홀로 서서 사교계가 그녀의 작품을 조롱하는 동안 자신의 형제의 파괴적인 선언을 포함한 모든 잔인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다음 날 아침 갤러리로 가서 그림들이 파괴되거나 숨겨지기 전에 모든 것을 구매했다라고 했다. 제가 그것들을 산 것은 진심으로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바스찬이 조용한 강렬함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또한 그렇게 강력한 작품이 세상이 그것을 감상하기에 너무 편안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리인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런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그런 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세상에 보여줄 용기가 있는 사람을요.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둠이 일찍 찾아오고 오두막 창문에 서리가 꼈다. 추운 날씨는 긴 여름날이 허락하지 않았을 친밀함과 가까움을 만들어냈고, 아라벨라는 그의 후원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가 그녀의 작품을 볼 때, 그가 그녀를 볼 때의 그의 주의력의 질과 모든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세바스찬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언덕의 오후 빛을 포착하기 위한 스케치 탐사 중 갑작스러운 비가 그들을 양치기 오두막에 피신하게 만들었다. 작은 돌 구조물 안에서의 강제적인 근접성은 그들 둘 다 너무 가까이 서 있다는 것. 그녀가 거친 땅에서 비틀거릴 때 그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준 것. 그리고 그들이 둘 다 뒤로 물러나 그 자각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기 전에 숨 막히는 순간 동안 그들 사이에 맴돌았던 거의 키스를 할 뻔한 순간을 극도로 의식하게 만들었다. 그의 예정된 방문 마지막 날, 세바스찬은 헬벨린 위로 폭풍우가 치는 그녀의 완성된 그림 앞에 서서 거의 경외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 그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느껴왔지만 결코 그려진 것을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숭고함, 자연이 인간의 관심사에 무관심한 끔찍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터너가 시도하지만 너무 많은 감상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소비를 위해 부드럽게 하지 않고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직접 마주보고 그들이 일주일 내내 논의했던 의뢰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급진적이고 두려운 것을 제안했다. 6개월 후에 그의 후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런던 사교계 전체가 손벌이 공작이 그녀의 비전을 옹호한다는 것을 알도록 그가 확보할 수 있는 의회 갤러리 공간에서 그녀의 새로운 작품의 공개 전시회를 열자는 것이었다. 아라벨라는 그들이 한 번 그녀를 파괴했고 그가 그녀에게 다시 파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그녀의 창조적 정신을 거의 완전히 부서뜨렸던 바로 그 잔인한 판단 앞에 그녀의 작품과 자신을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에서 날카로운 깨진 유리 같은 공포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만약 전시회가 다시 실패하면요?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이번에는 당신의 이름이 붙은 채로 다시 저를 조롱하면 당신은 연관되어 손상될 것이고 당신의 정치적 작업은 스캔들로 인해 약화될 것입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두려움을 조용한 강렬함으로 마주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기 보호를 향한 모든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이 해보라고 하시오. 그가 말했다. 저는 아동노동 개혁을 놓고 상원과 맞서 싸웠습니다. 미술평론가 몇 명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페어팩스 양, 아라벨라라고 불러도 된다면 저는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미술은 감상주의와 안전한 예쁨 속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후원자와 예술가를 훨씬 넘어 그들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이름 붙이지 않은 영역으로 일주일 내내 이어져 온 대화 속에서 쌓여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들 주위의 오두막 스튜디오는 런던 전시회를 위해 창작했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로 가득했다. 그것들은 자유와 진정한 비전의 장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세바스찬이 제안한 것이 비범한 기회이자 엄청난 위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그녀의 작품에 대한 그의 판단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여성적 미학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여성 예술가를 옹호하는 사회적 결과에 견딜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가 작은 오두막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동안 언덕을 누비고 그들 둘 다 평소 사교계에 보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예술과 정치에 대해 토론한 후 런던의 격식은 다소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그녀 자신이 느끼는 희망과 경계심의 동일한 조합, 소중한 무언가를 내어놓고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질지 아니면 파괴될지를 기다리는 취약성을 보았다. 화덕에서는 불이 타닥거렸고 밖에서는 11월의 바람이 오두막을 보호하는 오래된 떡갈나무들 사이로 움직였다. 아라벨라는 자신의 대답이 단지 그녀의 예술적 미래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정과 공유된 가치, 그리고 지적 평등 위에 세워진 이 연결, 즉 그녀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물며 의회 권력과 그녀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공작과의 사이에서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들 사이에 발전하고 있는 모든 것의 궤적을 결정할 것임을 이해했다. 6개월이 서신 교환과 간헐적인 방문 속에서 흘러갔다. 아라벨라는 강박적인 집중력으로 12점의 기념비적인 풍경화를 완성하기 위해 작업했다. 각 캔버스는 가로 6피트, 세로 4피트로 그녀의 이전 소박한 작품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벽과 주위를 압도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세바스찬의 편지는 런던에서 매주 도착하여 의회 업무에 대한 업데이트와 그녀의 예술적 진전에 대한 사려 깊은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레이크 디스트릭트 방문은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더 길고 더 잦아졌다. 그들의 대화가 깊어지고 그들 사이의 자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후원자와 예술가 사이의 직업적 경계는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852년 5월
손베리 갤러리에서 굴욕을 당한 지 정확히 1년 후 아라벨라는 런던으로 돌아와 친숙한 블룸즈버리 하숙집에서 베아트리스 이모와 함께 머물렀다. 이모는 이전의 파괴 현장으로 의도적으로 걸어가 세상에 다시 한번 자신을 파괴해보라고 도전하는 것과 같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조용한 힘을 빌려주었다. 개막일 아침, 그녀는 세바스찬이 몇 달 전에 제안했던 짙은 숲 녹색의 드레스를 입었다. 여름 언덕의 색이라고 그가 썼었다. 당신의 풍경을 입으세요.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잠그고 런던 사교계의 판단에 다시 한번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고조되는 공황에 맞서 숨을 고르려 애쓰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다. 국회 미술관은 보통 죽은 정치가들의 역사적 초상화와 미화된 전투 장면을 위해 마련된 명망 있는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과 오크 판넬, 밀랍과 오래된 가죽 냄새,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일광을 보충하는 가스 등. 아라벨라가 들어가서 법이 토론되고 영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방들의 전체 벽을 그녀의 12점의 그림이 압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공포와 함께 가슴속에서 맹렬하고 승리감에 찬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바스찬은 자신의 후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국회의원과 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론인들의 참석을 보장했다. 작은 예술적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진정한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언가로 변모시켰다. 전시회는 진실한 눈, 영국의 풍경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세바스찬은 아라벨라가 갤러리에 자신의 작품에 둘러싸여 서서 처음으로 읽은 카탈로그에 도발적인 서문을 썼다. 우리의 편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예술은 장식입니다. 그가 썼다. 우리가 새롭게 보도록 도전하는 예술은 필수적입니다. 페어팩스 양은 영국을 있는 그대로 강력하고 종종 거칠고 길들여지거나 예쁘게 꾸며지기를 거부하는 숭고함으로 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우리가 응접실에 걸기를 선호하는 목가적인 환상보다 훨씬 더 정직한 우리 민족성의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가 시도해왔지만 결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으로 목이 메었다. 그리고 그녀는 갤러리 건너편에서 세바스찬이 손님을 맞이하는 곳을 바라보며 후원자와 예술가를 훨씬 넘어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감사를 느꼈다. 개막식은 모든 면에서 그녀의 첫 번째 전시회와 극적으로 달랐다. 방은 정중한 잡담 대신 격렬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그림들은 헬벨린 위로 몰아치는 폭풍 우, 캐슬리그의 고대 돌들, 그리고 연기가 일몰과 만나 진보가 치른 대가를 말하는 색채로 물든 산업 계곡 등 어두운 힘으로 벽을 지배하며 무시하거나 일축할 수 없었다. 세바스찬은 저녁 내내 그녀 옆에 눈에 띄게 서 있었다. 보호적으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몸짓은 미묘한 신호를 통해 그가 그녀를 자신이 탐닉하는 여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동료로 여긴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공작의 승인이 군중의 반응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초기 반응은 세바스찬이 예측했던 대로 정확히 양극화되었다. 나이든 보수적인 참석자들은 충격을 받고 무시했으며 한 나이든 국회의원은 손버리가 항상 반대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도발을 위해 고안된 정치적 성명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하지만 젊은 국회의원들과 개혁가들 그리고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편안한 목가적 환상으로 후퇴하는 대신 현대 영국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작품에 전율했다. 그리고 한 젊은 개혁가는 진정한 열정으로 아라벨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산업 계곡 그림에 대해 토론했다. 페어팩스 양, 그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마주한 젊음의 진지함으로 말했다. 일몰에 비친 연기를 그린 당신의 그림은 우리가 우리 풍경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인정하는
제가 본 첫 번째 예술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타임즈는 수석 미술 평론가를 보냈는데 그는 아라벨라와 그녀의 기법과 비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녀를 재미있는 변종이 아니라 전문 예술가로 대우하며 그녀의 색채와 빛 사용에 대해 실질적인 질문을 했다. 그녀는 1년 전에는 갖지 못했던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실제로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예술 철학을 명확히 표현할 때 흔들림이 없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그녀를 찾아온 여성들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결코 전시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예술가들, 여성적 관습에 도전하는 작품을 보여준 것에 대한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거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다가왔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아라벨라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벨라는 그 감사의 무게가 그녀의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사회가 자신의 성별에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자신만이 혼자라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때 에드먼드 몰랜드 경이 도착했고 갤러리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대화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이 아라벨라의 첫 번째 전시회를 파괴한 평론가, 그녀의 작품을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여성적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선언했던 남자를 알아보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자신이 무시했던 그림들이 눈에 띄게 전시되고 붐비는 방을 보면서 분노로 어두워졌다. 아라벨라는 자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남자가 이제 조롱당하는 대신 축하받는 공간 건너편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에드먼드의 지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주위에 진을 쳤고 아라벨라의 동맹인 그녀의 작품을 옹호해온 젊은 진보적인 국회의원들과 예술가들은 보호적인 대형으로 미묘하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팔파블레한 긴장은 이 대결이 한 여성의 그림 이상의 것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에드먼드는 세바스찬이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가 갤러리 전체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형에게 말하였다. 형, 그가 차가운 경멸로 말하였다. 유능한 비평가들에게 정당하게 거부당한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당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자신과 이 기관을 더럽히고 있군. 페어팩스 양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그녀의 그림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말이지. 이것은 후원인가? 아니면 더 개인적이고 따라서 부패한 무언가인가? 스캔들의 암시는 독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세바스찬의 지지가 진정한 예술적 감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낭만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암시였다. 아라벨라는 에드먼드가 그녀와 그녀의 작품을 무기로 사용하여 세바스찬을 공개적으로 굴욕 주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에서 날카롭고 밝은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대결은 전시회 전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녀의 예술적 성취를 공작의 부적절함에 대한 가십으로 축소시킬 위협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적인 생각이 행동을 따라잡기 전에 앞으로 나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받은 침묵을 꿰뚫으며 맑고 차가웠다. 에드먼드 경, 그녀가 파괴적인 정확함으로 말했다. 당신은 제 작품이 여성이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좁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섬세함과 예쁨, 즉 아양 떠는 절의 시각적 등가물을 원했습니다. 저는 대신 진실을 주었습니다. 폭풍우와 돌, 그리고 자연의 숭고한 무관심을요. 당신은 그것을 비여성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정직하다고 부릅니다. 그녀는 완전히 침묵에 잠긴 모인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고정된 채 그녀는 1년 동안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을 명확히 표현했다. 문제는 에드먼드 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 작품이 열등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며 계속했다. 문제는
영국 미술이 계속해서 여성을 꽃과 아이들을 그리는 것에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여성의 눈이 남성들이 보는 것과 같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세상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예술적 반응이 똑같이 진지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그녀의 연설 후의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흩어진 박수가 시작되고 점점 커져서 심지어 에드먼드의 동맹 일부도 박수를 쳤다. 아라벨라는 숲 녹색 드레스 아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척추를 곧게 펴고 시선을 수평으로 유지했다. 세바스찬은 자랑스러움과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더 맹렬한 무언가가 담긴 표정으로 그녀 옆에 서서 형에게 조용한 파괴력으로 말했다. 네가 그녀의 작품을 감정적으로 메마르다고 부른 것은 네가 그것을 이해할 감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불쌍하구나, 형. 너는 평생 동안 진정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하며 살았어. 저녁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황금빛으로 변하며 대결이 해결되고 대화가 더 큰 소리로 재개되었다. 빛은 아이라 포스 폭포를 그린 그녀의 그림에 떨어져 그려진 물이 포착된 빛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라벨라는 영국의 권력의 중심에 걸린 그녀의 12점의 기념비적인 풍경화에 둘러싸여 국회 미술관에 서서 자신이 사회의 판단의 희생자에서 사회의 한계에 대한 도전자로 변모했음을 이해했다. 제목의 약속은 단지 그녀의 작품이 국회에 걸리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 맞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방어할 목소리와 용기를 찾음으로써 성취되었다. 전시회는 진보적인 계층에서는 비평적으로 성공했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마른 덤불에 번지는 불길처럼 런던 전역으로 퍼져나간 스캔들을 일으켰다. 며칠 만에 에드먼드 몰랜드는 모닝포스트에 신랄한 사설을 게재하여 아라벨라의 예술적 성취를 그녀와 손벌이 공작 사이의 부적절한 낭만적인 관계의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켰다. 손벌이 공작이 AF 양의 작품을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적 성취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격상시킨 판단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에드먼드는 도끼 어린 정확함으로 썼다. 그의 지위에 있는 신사가 재산 없는 미혼 여성에게 그토록 특별한 관심을 보일 때 그의 강력한 비전에 대한 칭찬이 그녀의 그림과 관련 없는 자질에까지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은 국회 자원이 공작의 사적인 열정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설은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쳤다. 세바스찬 리치언엄 격 세바스찬이 자신의 국회 직위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비용으로 자신의 특별한 친구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의 국회 내 반대파들은 그의 판단이 개인적인 연루로 흐려졌다는 주장을 내세워 그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스캔들을 이용했다. 몇몇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은 전시회를 즉시 국회 공간에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예술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관여하기보다는 문제를 예의와 공공자원의 적절한 사용 문제로 규정했다. 아라벨라는 개막식 후 레이크 디스트릭트로 돌아가 공개적인 인정과 에드먼드의 대결이라는 압도적인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도브 코티지로 물러났다. 그리고 파괴적인 소식은 재앙의 증거처럼 그녀의 작은 테이블 위에 쌓이는 편지들을 통해 도착했다. 전시회는 일찍 끝날 수도 있었고 세바스찬은 불신임 투표에 직면해 있었으며 그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런던 사교계는 그들의 불법적인 관계에 대한 가십으로 들끓어왔다. 스캔들은 매번 다시 이야기될 때마다 커져서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리디아의 편지는 특히 잔인한 편지지에 담겨 도착했다. 그녀의 상인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싼 종이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날카로웠다. 언니는 다시 한번 적절한 여성적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녀의 동생이 썼다.
언니의 예술 경력은 우리 가족에게 수치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 이제는 남편의 가족까지도 그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 언니의 그림이 언니와 내 명예를 망친 것만큼의 가치가 있었기를 바라. 아라벨라는 오두막 창가에 서서 멀리 언덕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그 편지를 읽었다. 자유처럼 느껴졌던 고립은 이제 런던의 응접실과 국회 회의장에서 그녀의 작품과 인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투로부터 멀고 구속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는 베아트리스 이모가 전달해준 세바스찬 자신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거리가 멀었으며 이전의 교류와는 전혀 달랐고 몇 달간의 소통을 특징지었던 따뜻함과 지적인 친밀함이 벗겨져 있었다. 스캔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졌습니다. 세바스찬은 조심스러운 정확함으로 썼다. 저와 당신의 계속되는 관계는 당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회에서 필요한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구실을 제공합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미래나 제가 수년간 추진해온 입법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대한 제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약속에서 당신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라벨라는 그의 말을 읽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연결이 있었던 곳에 거리를 만드는 형식적인 예의, 그녀와 상의 없이 그녀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 그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그녀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암시. 그녀는 비통했지만 슬픔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에 휩싸였다. 사회의 호색적인 가정이 예술적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 세바스찬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밀어내는 것이 마치 그녀가 공개적인 굴욕을 견디고 순전히 창조적인 의지로 자신을 재건한 여성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도자기인 것처럼 다룬다는 것에 그녀의 작품이 다시 한번 그 자체의 상당한 가치로 평가받는 대신 단지 개인적인 스캔들의 연장선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녀는 오두막 창가에 서서 언덕 위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헬벨린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헐벗은 겨울나무를 구부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의 힘에서 자신의 힘의 반영을 보았다. 그녀가 그림 속에 쏟아붓고 있던 힘이 이제 다른 형태로 방출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스캔들을 숨거나 사과하거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진실된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스캔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녀가 기꺼이 마주할 결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이다. 베아트리스 이모는 아라벨라가 그녀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보낸 지 며칠 만에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나이든 여성은 전시회와 스캔들, 그리고 세바스찬의 해방 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이 감히 정해진 역할 이상의 것을 원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수십 년간 관찰한 사람의 조용한 확신으로 말했다. 가거라. 그녀의 이모가 간단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을 위해 싸워라. 그가 중요하다면 그를 위해 싸워라. 하지만 먼저 너의 작품을 위해 싸워라. 비밀리에 그림을 그리고 세상의 판단에 직면하기보다는 캔버스를 파괴하는 모든 여성을 위해 싸워라. 누군가는 싸워야 하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때조차 용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아라벨라는 그때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피난처였던 오두막에 서서 두려움이 자신을 중요한 전투로부터 고립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피난처도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녀는 간청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들을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으로 런던으로 돌아갈 것이며 모든 가십과 암시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을 다루는 공개 서한을
타임즈에 써서 스캔들에 직접 맞설 것이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편지에 매달렸다. 초안에 초안을 거듭하며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었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 즉 사회가 여성의 예술적 비전을 파생적이거나 장식적이거나 이 경우에는 단지 낭만적인 음모의 구실로 가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을 명확히 표현할 정확한 단어들을 찾았다. 에드먼드 몰랜드 경과. 다른 사람들은 손벌이 공작의 제 작품에 대한 지지가 부적절한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암시합니다. 그녀는 최종 초안에 썼다. 저는 이 점을 직접 다루겠습니다. 공작 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제 그림을 무시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제 작품이 진지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사회가 강력한 남성이 여성 예술가를 지지하는데 불순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즉시 가정하는 것은 공작 각하의 판단이나 제 작품의 질에 대해서보다 사회의 편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만약 제 그림이 국회에 걸린다면 그것들은 예술적 가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공작의 존경을 얻었다면 그것 또한 그 가치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의 인격이 그가 예술적 감상을 낭만적인 관심과 혼동할 것이라고 암시합니까? 아니면 사회가 단지 여성의 작품이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편지는 동시에 그녀의 예술에 대한 변호이자 여성이 인정을 받을 때마다 스캔들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성별화된 가정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출판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논란의 인물로 만들겠지만 또한 대화를 호색적인 가십에서 영국 문화 생활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알았다. 런던으로 떠나기 전 그녀는 이모와 오두막 응접실에서 이야기했다. 벽난로 불빛이 익숙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마이뉴 냄새가 공중에 남아 있었다. 그는 저를 밀어내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아라벨라가 감정이 압도하려는 것을 참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가 첫 번째 스캔들을 숨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진실된 작품을 창조해서 살아남았어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가 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그는 제가 그의 곁에 서기로 선택하게 해야 해요. 저를 위해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런던으로의 여정은 혹독하고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통과했다. 언덕을 덮은 눈은 산업도시로 바뀌고 마침내 수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자연적인 폭풍과는 거리가 먼 응접실과 국회 회의장에서 사회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타임즈에 보낼 편지가 담긴 핸드백 위에 예술가의 손을 모으고 2등석으로 여행했다.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 회녹색 눈의 강렬함에 동승객들은 시선을 돌렸다. 베아트리스 이모의 블룸즈버리 하숙집은 전략을 계획하면서 전쟁 상황실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초라한 편안함은 이제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논의하면서 목적으로 가득 찼다. 타임즈 사무실은 위압적이고 남성적이었으며 모두 어두운 나무와 가죽 의자, 그리고 인쇄 잉크 냄새가 났다. 회의적인 편집자들은 처음에 예술과 스캔들에 대한 편지를 출판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무시했지만 아라벨라가 쓴 것을 실제로 읽고 그것이 뉴스이며 신문을 팔고 더 중요하게는 손벌이 전시회에 대한 전체 대화를 가십에서 실질적인 문화적 논쟁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인식했다. 런던의 겨울 빛의 질은 혹독하고 용서가 없었으며 부드러움이나 자비 없이 모든 것을 비추었다. 아라벨라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세바스찬이 그녀를 진정으로 자신과 동등하게 위험과 명예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의 보호주의가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으로 그녀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결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본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직면하게 할 말을 출판할 준비를 하면서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에 적합했다. 스캔들은 낭만적이고 직업적인 호를 동시에 위협함으로써 판돈을 최고점으로 올렸고, 아라벨라는 익명으로 후퇴하는 안전과 자신의 예술과 사랑 모두에 대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위험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위험을 선택했다. 진정으로 보여지는 것은 진정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요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침묵으로 구매한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아라벨라의 타임즈에 보낸 편지는 11월 말의 추운 아침에 게재되었고, 즉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켜 대중의 대화를 호색적인 스캔들에서 영국 문화 생활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으로 전환시켰다. 베아트리스 이모는 블룸즈버리 하숙집에서 아침 식사 중에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고, 두 여성은 아라벨라가 그토록 공들여 쓴 말들이 그녀가 희망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가질지 숨죽여 기다렸다. 진보적인 신문들은 즉시 그녀를 옹호했다. 그녀의 편지가 한 여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명확히 표현했으며, 사회가 성별에 따른 기대에 기반하여 여성의 창조적 비전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그녀의 말을 자신들의 출판물에 인용했고, 몇몇 저명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공작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그녀의 작품의 질을 확인하는 지지 서한을 타임즈에 게재했다. 특히 화가 찰스 틸리는 전문적인 권위로 자신이 페어팩스 양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터너에 필적하는 기술적 숙달과 대부분의 현대 풍경화 작품을 능가하는 감정적 정직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썼다. 그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술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여성이 붓과 팔레트로 그토타인한 힘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며, 만약 그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면 영국 미술은 약화될 것이라고 썼다. 대화가 부적절한 로맨스에 대한 가십에서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적 진보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옮겨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전시회를 철거할지 여부에 대한 국회 투표에 직면했다. 그 결과가 단지 아라벨라의 예술적 미래뿐만 아니라 제도적 권력이 도전적인 목소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될지 억압하는 데 사용될지에 대한 더 큰 문제를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아라벨라는 여성 갤러리에서 비밀리에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 남편들이 국가의 사업을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러 온 아내들과 딸들 사이에 앉아서 그녀는 세바스찬이 그녀의 작품과 그들의 관계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옆에 있는 여성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았다. 국회 회의장은 나무 판넬과 가스 등으로 되어 있었고, 오래된 가죽과 남성 권력의 냄새가 났으며 위협하고 감명을 주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오두막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그림을 살펴보는 것을 지켜볼 때와 같은 강렬함으로 동료들 앞에 섰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은 예술이 이 전당을 즐겁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름다움으로 존엄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가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예술이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어팩스 양의 풍경화는 영국을 있는 그대로 강력하고 때로는 잔인하고 숭고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진실을 우리 벽에 걸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토론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후원자와 예술가를 넘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발전한 감정에 대해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페어팩스 양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을 파괴적인 정직함으로 인정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과 가장 용감한 정신 중 하나를 알게 된 영광을 가졌습니다. 세바스찬이 모인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만약 그 알미 더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존경 위에 세워진 사랑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의 연설 중에 세바스찬은 아라벨라가 여성 갤러리에 앉아 있는 곳을 직접 올려다 보았고, 그들의 눈은 회의장을 가로질러 너무나 강력한 인식과 연결의 순간에 마주쳤다. 그녀는 그것을 육체적인 접촉처럼 느꼈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들은 이미 더 중요한 것, 즉 사회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분리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서로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연설은 개혁주의 국회의원들의 지지와 그녀의 편지로 인해 조성된 변화하는 여론과 결합하여 투표에서 승리했다. 전시회는 국회 공간에 남게 되었고, 그 이상으로 국회는 아라벨라의 그림 3점을 영구 소장품으로 구매하기로 투표하여 그녀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시 전시자에서 영국 문화유산에 인정받는 영구적인 부분으로 변모시켰다. 투표 직후 세바스찬은 여전히 국회 복장을 한 채 회의장을 떠나 곧장 베아트리스 이모의 하숙집으로 갔다. 보기 흉하게 서둘러 런던 거리를 달려온 탓에 숨이 차 있었고, 아라벨라는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넘쳐나는 채로 문에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벽에 물감 묻은 스케치가 걸려있는 작고 초라한 응접실에서 서로를 마주했고,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녀가 그의 석방 편지를 받은 이후로 품고 있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당신이 제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세바스찬. 그녀가 맹렬한 명료함으로 말했다. 저를 밀어내서 저를 보호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개인 갤러리에 잠글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 파괴되었다가 스스로를 재건한 여성이에요. 저는 스캔들을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당신이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 대신 동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예요. 세바스찬은 그녀의 분노를 완전한 수용으로 마주했다.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단지 자신의 실수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었다. 당신 말이 맞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강한데도 마치 연약한 것처럼 당신을 보호하려 했소. 용서해 주시오. 저는 평생을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는데 바로 그 선택을 당신에게서 빼앗았소. 사랑하오, 아라벨라. 당신의 후원자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로서. 만약 당신이 저를 받아준다면요. 그들이 비좁은 하숙집에서 서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을 때 분노는 취약함으로 바뀌었고, 아라벨라는 이 순간을 희망하는 것에 맞서 쌓아 올린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받아들일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 작품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장식적인 공작 부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빛이 완벽해서 저녁 식사를 잊어버리는 예술가와 국빈 만찬에서 드레스에 물감이 묻어 있을, 그리고 당신의 국회 만찬에서 절대로 정치적 논쟁을 시작할 예술가와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세바스찬은 너무나 큰 기쁨과 안도의 표정으로 미소 지었고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변모시켰다. 기대하고 있소. 그가 말하고 사회적 반대와 개인적인 의심을 뚫고 서로에게 길을 찾아온 두 사람. 그들의 파트너십이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인정 위에 세워졌음을 이해하는 두 사람의 맹렬한 평등함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고 동등했으며,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베아트리스 이모는 차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고, 조카가 예술적 성공과 사랑 모두를 자신의 타협 없는 조건으로 쟁취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보게 된 것에 대한 깊은 만족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몇 주 후 등기소에서 베아트리스 이모와 세바스찬의 가장 친한 친구를 증인으로 조용히 결혼했다. 아라벨라는 결혼식 날조차 신부다운 여성성을 연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폭풍 후 구름 색깔의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작고 친밀했으며 공작이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지나 어떤 종류의 여성이 그런 승격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의 의견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6개월 후인 1853년 여름, 아라벨라는 그녀의 그림이 다른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눈에 띄게 전시된 밝고 현대적인 갤러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이제 국제적으로 전시되고 있었고, 처음에 그녀를 무시했던 영국 미술 평론가들은 그녀의 높아지는 인정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평가를 다시 쓰기 위해 서둘렀다. 그녀는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더 자신감이 있었으며 여전히 손톱 밑에 물감이 영구적으로 묻어 있었고, 세바스찬의 부가 가능하게 했지만 기능성을 위해 선택한 비싸지만 실용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위해 여성성을 연기하지 않았다. 세바스찬은 국회 전시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 옆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후원자가 아니라 남편으로서였다. 그리고 그들은 1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 예술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풍경화를 불안하게 전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둡고 강력하며 진실된 그림들은 아라벨라에게 고통스럽게 그녀 자신의 초기 작품과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데 필요했던 용기를 상기시켰다. 그 젊은 예술가는 아라벨라 자신이 소수에 격려해준 여성들에게 바쳤던 것과 같은 눈물 어린 감사로 아라벨라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라벨라는 자신이 한때 절실히 필요했던 조언을 해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예쁜 것, 안전한 것,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그리라고 할 거예요. 그녀가 세바스찬의 따뜻한 손을 잡고 젊은 여성에게 말했다. 대신 진실된 것을 그리세요.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그리세요. 비록 특히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젊은 예술가는 아라벨라가 한때 의심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제 작품을 거부하면요? 만약 아무도 제가 그린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은요? 아라벨라는 얼마 전 자신이 서 있던 곳에 서 있는 이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두렵고 용감하며 모든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비전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쨌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작품이 반응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마도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누군가 당신이 창조한 것을 보고 그 가치를 알아볼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계속 보여줄 용기만 있다면 항상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그들 주위의 갤러리는 위로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예술에 대한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높은 창문을 통해 아라벨라는 여성들이 이전에 거부당했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런던 거리를 볼 수 있었다. 느리고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 그들의 어머니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 뒤 벽에는 겨울에 그레스미어를 그린 그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녀와 세바스찬이 서로를 발견한 풍경. 이제는 그들의 이름이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예술가들의 작품과 함께 국립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의 조롱에서 이 순간의 인정과 영향력에 이르는 여정이 그녀를 사회의 판단의 희생자에서 사회의 한계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자로 변모시켰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고, 자신의 창조적 정신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침묵의 순환을 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젊은 예술가는 여성의 비전이 온화하고 장식적이며 용납되는 주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라벨라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혜택을 볼 모든 여성들을 대표했다. 세바스찬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폭풍우 같은 회색 눈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파트너십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중요한 것을 위해 함께 계속 싸울 것임을 알았다. 그의 국회 개혁과 그녀의 예술적 진실은
권력이 편안함보다는 정의에 봉사해야 한다는, 기관이 저항하기보다는 진보를 이끌어야 한다는, 서로를 더 나아지도록 도전하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스캔들보다 가치 있다는 공유된 확신 속에서 얽혀 있었다.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끝났다. 서로를 선택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들을 필요가 있는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힘든 일을 선택한 두 사람과 함께. 그리고 저녁 비치 갤러리 창문을 통해 영국의 풍경과 성격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그림들 위로 황금빛으로 떨어질 때 아라벨라는 단지 예술적 인정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자신의 조건으로 정의할 권리, 즉 예술가이자 아내이자 공공지식인으로서 사과나 타협 없이 존재할 권리, 다른 여성들에게 생존이 가능하고 만약 세상이 예쁜 거짓말을 고집할 때조차 진실을 계속 그릴 용기가 있다면 생존 이상의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